네, 어제 낮에요, 이 LA 인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마 캘리포니아 사시지 않는 분들도 이 지명,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LA 한인타운에서 한 20분, 30분 정도만 가면 되는 페사데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워낙 좀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또 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남가주 전역에서 광범위한 흔들림이 보고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가주 전역에서 흔들렸는데 뭐 이런 신고를 한 사람들이 거의 남가주 전역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그런 피해는 여러 가지가 보고됐습니다. 자, 피해 상황을 좀 먼저 볼까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큰 건물, 시청 건물에서 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LA 일원의 한인들도 아주 깜짝 놀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안부를 묻는가 하면 또 너 느꼈니? 느꼈어? 나도 느꼈는데 몇 도인 것 같아?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몇 도인지 몰랐을 때는 그리고 별일 없냐? 피해는 없느냐? 안부를 묻는 전화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지진 났는데 집에 별 피해 없지? 이런 피해를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또 일부 한인들은 직장에서 서둘러서 일부러 좀 일찍 귀가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생한 시간은 낮 12시 20분쯤 한참 점심시간대 지진이 있었습니다. LA 인근,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북쪽으로 한 30분 가면 되는 페사데나, 그리고 그 인근에는 알함브라 이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규모는 4.4,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 규모 몇 도, 4도, 5도 이것과 별개로는 흔들림으로서는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4도, 5도 하더라도 지진 발생 지역이 LA에서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해저에서 발생했다든가 이러면은 좀 난데, 이게 이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륙에서 발생하면 규모 4.4도요. 흔들림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이제 지진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다행히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수도관 파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제 작은 건물, 1층짜리 건물 그런 데서의 옹벽 같은 게 붕괴가 됐다거나, 또는 마켓이나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파손됐다거나, 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갑자기 멈춰 쓴 거죠. 고장 났다거나 이런 게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제 마켓에서는요, 값비싼 와인 등이 우르릉 소리와 함께 갑자기 우르르 하면서 바닥으로 다 떨어지면서 깨져버리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재산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비싼 와인들 몇백 불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게 넘어져 쓰러지면 피해가 크죠. 또 한인타운에서 한 2, 3분 북쪽에 위치한 이 페사데나 시청, 페사데나 시리홀에서는요, 이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1시간 동안 물이 막 새는 그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서 직원이 엘리베이터 안에 20분 동안 갇히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요, 이 고층 건물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 고층 건물일수록 많이 흔들리는 거 아시죠? 오히려 흔들리는 게 안전한 겁니다.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거죠. 1층보다는 10층이 더 흔들림의 규모가 크죠. 더 불안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전한 겁니다. 약간 움직여줘야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한인타운에서도 이 고층 건물이 많이 흔들리면서 또 진열대에 물건들이 쏟아지거나 이런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서울 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인 라디오 서울 방송국도 윌셔라는 큰 길에 있는데, 그 큰 길에 고층 빌딩에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라디오 서울의 11층짜리 건물도 진동이 크게 느껴지면서 라디오 서울 방송국의 스튜디오 내부의 카메라나 장비들이 흔들흔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방송 요원들이 전했습니다. 이 알함브라 지역 타겟이라는 매장에서는 진열대가 흔들리면서 진열대 물건이 복도로 와르르 무너져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매장 안에 있던 샤핑객들은 너무 놀라서
밖으로 다 뛰쳐나오거나 뭐 일부 쇼핑객들은 황급히 가족들에게 막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막 그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그 페세다나 인근의 그 하일랜드 파크이라는 곳에서는요, 집이나 이 건물의 유리창이 막 흔들리면서 개가 이제 뭐 개도 무섭죠. 막 갑자기 흔들리니까 개가 엄청나게 짖고 또 머그잔에 커피가 쏟아지기도 하는 그런 피해가 이제 다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한인타운 인근인 로스펠리츠, 여기도 이제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데, 로스펠리츠와 뭐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 그리고 실버레이크 지역 등등에서는 막 땅이 흔들리니까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막 흔들리니까 자동차 알람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면서 알람이 왕왕왕왕 소리가 곳곳에서 울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놀라서 개가 더 짖고 이러면서 그냥 뭐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기저기서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리고 또 일부 유리창은 뭐 깨지기도 하고요. 자, 이 지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AP통신은 LA 전 지역에서 지진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주민들은 유리잔과 접시가 뭐 여러 곳에서 덜컹거리기도 하고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LA를 중심으로 이제 약간 북쪽으로 20-30분 거리, 거기 이제 페세다나, 거기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 지진을 느낀 곳은 앞서 제가 뭐 광범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A에서 뭐 2시간 넘게 가야 되는 샌디에고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이 진동 느껴졌는데, 지진 났는데 이거 어디서 난 거지? 알아보니까 이제 LA 쪽에서 났으니까 LA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샌디에고에서 좀 느꼈는데 LA 쪽에서 지진 났다며 별일 없어? 뭐 그런 전화도 많이 했고요. 남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샌디에고, 또 동쪽으로 가면은 역시 한 2시간 넘게 가야 되는 팜스프링스 지역에서도 이 민감하신 분들은 지진을 감지했다, 흔들림을 느꼈다라는 분들도 많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LA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 샌 호아킨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야말로 규모는 적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주택가에 있는 내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땅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지진은 지난 6일에 있었던 그 지진, 그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LA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는 뭐 LA 딱 거긴 아니었지만 LA에서 한 70-80마일 떨어진 곳, 그래서 뭐 LA 인근 지역에서 또 6일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자, 요즘 날도 많이 덥고, 그게 이제 뭐 작년보다도 좀 이상스러우리만큼 좀 많이 덥고, 또 너무 오래 덥고, 이렇게 많이 덥고 또 이상기온처럼 느껴지는 그런 뜨거운 날이 계속되는데, 그런 와중에 지진이 자꾸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자꾸 발생하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좀 그렇다,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한 1-2주 간격으로 뭐 큰 강도는 아니어도 LA 북동쪽 바스토우에서 한 2주 전에 지진이 났었고요. 또 한 일주일 전에는 LA 북서쪽 베이커스필드에서도 지진이 났고, 또 어제는 이제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도 지진이 났고, 자꾸 하니까 더 불안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 자체도 이거 뭐지? 자꾸 이렇게 지진이 나지? 이런 잔지진이 났다는 건 무슨 전조 증상이야? 왜 이래?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요런 정도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나름대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뭐 소신이랄까, 이론이랄까, 요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뭐 4도, 5도짜리 그런 정도 강도의 그 지진이 자꾸 나면 이게 무슨 전조 증상인가? 그런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지진이 이게 몇 번 좀 이렇게 나줘야, 그래야 땅 속에 이게 콱 엉켜있는 땅 속의 스트레스가 좀 중간중간 살짝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큰 지진을 막아줄 수 있는 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다 느낌이고 생각이지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는 뭐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지진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20, 30년 안에 뭐 몇 도의 지진이 올 확률은 뭐 70%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뭐 그런 그러니까 사실 지진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사실은 뭐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렇게 하는 분이 이제 계시는 거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어떤 이제 일주일 사이로 땅이 이제 흔들리고 특히 이제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우리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이제 대지진이 오니 뭐 어쩌니 하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이곳 미국에서도 이곳 LA에서도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모쪼록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던 없던 이렇게 뭐 4도, 5도짜리 정도의 뭐 큰 피해가 없을 만한 그런 지진이 여러 차례 온다라는 것이 정말 그 땅속의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풀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LA 지역 소식을 전해드린 김에 오랜만에 이쪽 LA 지역 소식을 좀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정말 참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이 좀 요즘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땅도 화가 나서 막 흔들어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LA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은 올림픽 블루버드 선상의 한 그 세븐일레븐 매장에 얼마 전에 그 10대 청소년 50여 명이 그냥 떼거리를 들이닥쳐서 내부를 마구 부수고 물건들을 약탈해가고 막 그래서 도주하는 소위 말해서 뭐 굳이 이름을 좀 붙이자면 편의점 습격 사건. 뭐 한 10몇 년 전에 한국의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유명한 그 영화가 있었죠. 그걸 그대로 빌려와서 이름을 붙이자면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편의점 습격 사건, 뭐 세븐일레븐 습격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한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8시쯤 주말이었죠. 한인타운 서쪽 올림픽 블루버드와 라시에네가라는 그 교차로에 위치한 그 세븐일레븐에 무려 한 50여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몰려가서요, 닥치는 대로 강도를 벌였습니다. 요걸 이제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제 SNS로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다 같이 만나서 한꺼번에 떼강도 할까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번개팅이라 그러죠. 왜 갑자기 친구들 뭐 한 열 몇 명에서 갑자기 SNS 하면서 우리 지금 당장 만나 갑자기 만나는 거 그런 걸 이제 플래시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도 있지만 이렇게 플래시몹 강도 사건을 벌이는 것도 그것도 이제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번개처럼 만나서 떼강도를 벌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려 50여 명이 몰려간 거예요. 그 직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CCTV 영상을 보니까요, 이 50여 명에 달하는 많은 그 청소년들이 막 몰려가서 물건을 막 닥치는 대로 쓸어 담고, 백팩에 쓸어 담고, 가방에 쓸어 담고, 기물을 왜 또 부시나?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훔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왜 훔쳐가지? 왜 부수냐고. 멀쩡한 그 주인이 뭘 잘못했길래. 그냥 훔쳐가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보험으로 보상받고 하는, 부수는 거는 이건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인데, 여하튼, 막 훔쳐가고, 기물을 부수고, 창문을 깨고, 창문을 왜 깨냐고. 훔쳐가는 주제에. 창문을 깨고 막 거기 그 기물을 다 부시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물건을 막 던져요. 직원들이 뭘 잘못했는데 직원한테 물건을 왜 던져?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편의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븐일레븐 그 매장 안은 완전히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제 마스크를 썼습니다. 또 꼴에 잡히진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몇몇은 또 마스크도 또 안 썼어요. 뭐 잡혀도 괜찮은가? 마스크도 안 쓴 그런 청소년들 몇 명 있었습니다. 뭐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고 약탈 행위를 막 이어갔습니다. 영상 속을 보니까 이 편의점 직원들은 이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전혀 대응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편의점 직원들은 비상벨, 언더 더 테이블에 있죠. 테이블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에 자동으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모두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최근에 다수의 청소년이 모여서 난동을 피우는 떼강도 사건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LA 다운타운에서는요,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 케이스인데 저는 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이 무더기로 가서 도로 위에서 운전하던 그 한 운전자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약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건 조금 됐습니다. 지난 2일, 한 열흘 됐죠.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키르기스탄 출신의 한 남성, 샤일루라는 그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LA 다운타운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색 불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초록색 불로 신호가 바뀌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30명이 넘는 자전거를 탄 청소년 무리가 또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고의로 물을 뿌리거나 차를 꼼짝 못하게 포위해놓고 막 물을 뿌리거나 물병을 던지면서 거기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차량 운전자가 차를 길에 세워놓은 채 차 밖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실 그럴 때 나오면 좀 위험한데 나왔어요. 그러자 이 청소년 무리들이 갑자기 또 그를 둘러싸고 단체로 집단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맞아 쓰러진 그 피해자를 계속해서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집단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죠. 또 그의 휴대전화 뺏어갔습니다. 그의 지갑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있던 가방, 서류, 여권 등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차량은 앞유리가 완전히 부서지고요. 후드와 트렁크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고 유리창 깨고 앞에 후드도 차를 막 깨니까 차는 완전히 거의 박살이 난 거죠. 이 무리의 만행은 주변 시민들이 점점 모이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시민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 청소년들이 자전거 타고 막 도주했습니다. 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들을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어서요,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상황이. 아마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장소, 그 시간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요즘 방학 시즌이라 그런지 이 불량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다니면서 이렇게 20, 30명씩 떼강도를 벌이거나 집단 폭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다들 도주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경찰은 이들이 다들 도주한 뒤에야 출동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에 용의자 단 한 명도 지금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공통점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흉흉한 세상입니다. 다운타운이나 이런 좀 위험한 곳, 외진 곳 이런 곳은 방학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가급적 가지 마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앞서 그 LA 지역의 그 지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일본이 아주 걱정이죠. 지진 때문에. 일본이 조만간 일본 열도 남쪽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거대 지진 주의보까지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각 지방 정부와 어떤 그 기업체 또는 항공사나 철도회사 이런 것들은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규모 8도 이상의 그야말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종 대책을 세우느라 지금 아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난카이 해구를 미야자키 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이 일대에 있는 그 노인 시설의 경우가 아주 걱정인데 노인들은 어디 급하게 도망갈 능력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병원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지진 주의보가 발령이 되자 이들 노인 그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비상식량 5일분, 물 5일분, 그리고 비상 물품 등을 지금 확보하느냐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현재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쓰나미에 취약한 이 일대 해수욕장은 지금 성수기잖아요. 8월달.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쓰나미가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 지역의 해수욕장은 다 전면 폐쇄됐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대지진이 날 때 특히 이제 큰 도심지에서 일하던 직장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사실상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지진이 나면 도시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일반적으로 다 끊겨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때는요, 지진 당일에 이 도쿄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약 515만 명의 직장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집에 가서 내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뭐 어디로 대피하더라도 빨리 내가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대도시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집에 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난 2011년에 5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거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인데 아직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오사카,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420만 명의 귀가 곤란자가 생길 것이다 라는 관측이 이미 나왔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꼼짝없이 지진 발생 지역에서 발이 묶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고 집에 있는 가족들은 서로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신칸센 끊기고 고속철도 끊기고 지하철 끊기고 다 끊기니까 꼼짝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일본 정부로서도 고민거리다, 숙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라는 그런 주의보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일부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차피 일본에 사니까 뭐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을 갈 수도 없지만 다른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당분간 일본에 관광하러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본 내 유튜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을 못 가는데 왜 굳이 여길 관광 오세요 지금? 뭐 그런 얘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암 발병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참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남성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05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한 54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개인이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암 학회의 저널, 이 매거진이 있는데요. 이 더 캔서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암학회 저널이죠. 의학 저널이죠. 그 의학 저널 더 캔서라는 곳에 보고된 것입니다. 30개 유형의 암과 185개국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2050년 특히 이제 남성들이 문제예요. 남성의 암 발생률 및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전 세계 남성의 암 발병 건수는 현재 한 1,030만 건인데 2050년이 되면 1,900만 건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이제 특히 남성 중에서도 젊은 남성보다도 65세 이상 남성의 생존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암 때문에 발생하는 생존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노년 남성의 암 발생 건수는 현재 600만 건에서 2050년이 되면 1,310만 건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50년도에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슨 암이냐? 폐암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폐암은 그때가 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발병률 및 가장 높은 사망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폐암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암입니다. 이 폐암 발병 건수 및 사망자 수는 한 80% 이상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그렇게 8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연구진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립선암도 문제라고 하는데 2050년까지 지금보다 135%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치권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의 소위 전현직 대통령 3명이 오는 19일, 다음 주 19일부터 이제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나와서 연설을 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연설자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10월 1일, 이제 한 달 반쯤 되면 10월 1일 날로 100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나오고 싶어 하는데 뭐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그를 대신해서 손자인 제이슨 카터가 직접 와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손자가 와서 이제 전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주에 있는데 전 현직 고위 인사들이 총 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볼까요?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이 이제 엊그저께 끝났잖아요. 이제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의 선수죠. 이제 한국계 선수 리디아 고 선수를 향해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가장 인상적인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골프 매니아로 잘 알려져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리디아 고의 올림픽 골프 금메달 획득을 축하합니다라고 게시글을 올리면서 나는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 본인이 소유한 골프장이죠.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리디아 고를 만난 적이 있다라면서 그녀는 보니까 골프를 칠 때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참 아주 인상적인 그 골퍼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하다 리디아라고 SNS에 글을 그렇게 게시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올림픽 골프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리디아 고 선수를 극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김에 오늘 영상 끝으로 이제 좀 보너스 뉴스 같은 스토리 뉴스로 이제 올림픽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요건 좀 재미있는 그런 소식이 될 겁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이 지난 일요일 폐막했죠? 그런데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과연 어떤 포상을 받을까? 이제 메달 딴 거 정말 우리가 축하해줘야 되는 거지만 살짝 그런 부분이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재밌거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국 선수들의 메달 보너스로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될 나라는 이탈리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는 액수도 좀 높고 딴 메달도 좀 많고 뭐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경제 매체 포브스가 나라별 올림픽 메달 보너스 실제 지급액 규모를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탈리아가 메달 보너스로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볼게요. 이탈리아는 개막하기 전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선수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약속했냐면 금메달을 따면 19만 6천 달러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와, 이건 이제 나중에 미국, 그 다음에 개최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다 이제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19만 6천 달러를 금메달리스트한테 주겠다고 했고요. 은메달을 따면 9만 8천 달러. 와, 이탈리아가 돈이 이렇게 많은가요? 그리고 동메달을 따면 6만 5천 달러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면 거의 20만 불 가까이 받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에 비하면 한 5배, 6배 정도 많은 겁니다. 6배, 7배 정도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이탈리아는 그러면은 메달을 얼마나 따느냐? 금메달 12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했습니다. 물론 금메달로 딴 개수가 한국보다는 하나 적어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포상금을 높게 책정한 그 이유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에 따라서 이제 메달 보너스를 총 얼마를 줘야 되느냐? 1,070만 달러를 선수들에게 지급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개최국인 프랑스는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는 금메달리스트에게 8만 7천 달러.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거의 19만 얼마? 한 20만 불 가까이 주는데 이제 절반 정도로 내려옵니다. 프랑스는 금메달리스트에게는 8만 7천 달러, 은메달은 4만 3천 달러, 동메달은 2만 2천 달러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는 금메달 16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2개를 땄으니까 프랑스의 이제 메달 전체적인 보너스 규모는 940만 달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메달 순위 1위에 오른 미국이 생각보다 이 포상금이 좀 짜더라고요. 미국은요, 금메달 받은 선수에게 주는 보너스가 37,500달러 밖에 안 됩니다. 이 뭐 생각보다 많이 좀 짜죠. 37,500달러.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국은 총 보너스 액수는 830만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마 미국은 그런 생각하나요?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태리처럼 뭐 19만 얼마, 20만 불 가까이 준다 그러면 우리 너무 부담이 크다. 뭐 이래서 좀 줄이나요? 그래도 미국 돈 많은데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을 안 볼 수가 없죠. 이제 미국이 37,500달러라 그랬어요. 금메달. 한국은 그럼 얼마를 주느냐? 금메달 딴 선수에게 6,300만 원 줍니다. 은메달은 3,500만 원, 동메달 따면은 2,500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눈치채셨죠? 한국이 주는 메달 포상금이 미국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 자, 미국은 금메달 포상금 37,500달러인데 한국은 이제 뭐 원화로 6,300만 원이니까 요걸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1,3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7,000달러 정도 됩니다. 47,000달러.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금메달리스트한테 주는 게 $10,000 정도 더 보상금 많이 주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나 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도 전원 300만 원에 수고했다라는 포상금을 준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역시 한국이 요즘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그렇게 성장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한국도 메달을 받은 사람,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 한 번에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천만 원씩 주는 것 외에도 평생 연금을 줍니다. 매달 주는데요, 다달이. 평생연금은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 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 원, 동메달리스트는 매달 52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평생 줍니다, 이거는. 고생한 선수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유럽 투어 루트 개척자 박평식 대표가 직접 가보고 만든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만의 알찬 일정, 그리고 초특급 호텔 식사는 환상의 유럽 여행을 보장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서유럽 5개국 11일 일정과 유럽 여행의 진수, 바이킹의 후예를 만나는 북유럽 4개국도 아주만이 특별합니다.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